안녕하세요. 팁변의 이동건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 계속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엔 좀 재밌는 결과를 비교를 좀 해보려고요. 사건별로 어떻게 끝났었는지.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성범죄죠. 처벌 수준이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 벌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법에 정해두고 있는 처벌 수준을 말합니다. 그 범위가 좀 폭넓죠. 그래서 사실 같은 강제추행죄라고 하더라도 실제 처벌받는 수준이 사건마다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탕단부터 수행, 종결까지 했던 그런 강제추행 사건들 중에서 유의미하게 비교가 가능하게끔 좀 알려드리려고 좀 일정한 조건을 좀 부여를 해서 선별한 사건들 총 16건 있습니다. 이거의 처벌 수준하고 결과를 비교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 이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부여한 어떤 선별 조건이 있습니다. 선별 조건 한번 보면 사건 발생 일시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발생한 사건으로 한정했습니다. 이게 종결 시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났던 그런 시점이 아니고 발생 시점 기준이고 다 모두 전과 없는 초범인 경우였습니다. 반복적인 게 아니라 일회성에 그친 그런 경우 한정했고요. 피해자하고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던 그런 경우, 그리고 밀폐된 장소, 집이나 숙박업소 이런 거요. 배제하고 개방된 장소 이런 것만 좀 추렸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사건 수행한 거니까 모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공통점은 있죠. 근데 그 선임 시점이 경찰 조사 전이냐 후냐, 또 경찰 단계냐 검찰 단계냐 법원 단계냐 이렇게 사건별로 좀 상이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선임한 사안이고 사건 내용이 대체로 비슷한 경우, 그러니까 추행의 정도라든지 부위라든지 경위라든지 이런 게 좀 비슷한 것만 좀 추렸습니다. 실제로 비교가 좀 최대한 좀 되시도록 제가 구성을 좀 해본 것이다. 이런 점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선별한 총 16건의 사건, 이거 전부 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상담해서 다 사건 수행했고 종결까지 다 해드렸던 그런 사건들, 지금 이제 정리하면서 다 또 떠오르니까 또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일단 추행 부위, 추행 방법, 변소 내용, 그리고 연령, 직업, 합의, 음주, 장소, 종결 결과 이렇게 정리한 표 우선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강제추행 사건별 실제 내용하고 결과 비교한 표입니다. 쭉 나오죠. 우선 제가 결과는 일단 가렸습니다. 결과는 가렸고 한번 쭉 비교해 보시죠. 비슷비슷한데 추행 부위 방법 이런 거 다 비슷비슷한 것만 좀 골랐으니까요. 종결 결과 어떻게 됐을까 한번 고민 좀 해보시죠. 맞춰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대충 다 보셨던 것 같고 종결 결과 가렸던 거 띄워드릴게요. 예, 조건부 기소유예 쭉 나옵니다. 좀 다르죠? 사안은 비슷비슷한데 결과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 좀 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런 내용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번부터 16번, 16번까지 사건이 있고요. 추행 부위 방법 이렇게 가슴 엉키자고 엉덩이, 가슴, 엉덩이, 입술, 허리, 포옹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깨, 허리, 어깨, 손, 엉덩이, 허벅지, 가슴, 허리 주로 이렇게 좀 비슷한 부위가,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신체 부위를 피해자분들이 신체 이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런 신체 부위들이 많습니다. 또 인정한 분도 계셨고 또 이제 부인하다 인정하고 인정하다 부인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연령, 직업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보통 20, 30대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죠. 합의가 되신 분들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시고 음주를 거의 다 하셨죠. 안 하신 분 한 3분 계셨던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또 장소도 보면 다양합니다. 술집, 길거리, 버스, 클럽, 자동차, 내부, 길거리도 노상이 마트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나왔던 경우도 있었고 선고유예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던 경우도 있었고 500만의 선고유예도 있었고요. 선고유예 벌금 300만 원. 근데 저는 선고유예 판결을 좀 제법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좀 동료 변호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선고유예 판결이 그렇게 거의 없었다, 경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독 저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약식 기소, 정식 기소, 약식 기소 이렇게 쭉 있었죠. 자, 여기까지 일단 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셨고요. 그러면 이 결과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그를 통해서 이제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합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니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표 한번 보시죠. 먼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8번, 9번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 피해자하고 합의를 한 경우죠. 대부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판사로부터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고 끝낼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 전부 초범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다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이외에도 양형 자료를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잘 준비를 해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모든 점들이 고려가 돼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늘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자, 7번 그리고 16번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가 되었고, 11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고유예를 받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신의 조화냐. 7번과 다른 사건의 차이점이 뭘까요? 합의 외에도 양형자료 준비 여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형자료 준비를 거듭 당부를 드렸었어요. 7번 분한테.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제가 좀 빨리 해드렸거든요. 뭐 또 좀 잘 됐어요. 원만하게. 그러니까 좀 초기부터 좀 이렇게 뭐 넣어놓고 있었던 뭐 그런 거 아니겠는가 싶은데,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안 하고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좀 계속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출을 안 해주시니까 뭐 제가 만들어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제출을 못했죠. 합의서 외에는 거의 제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야 시간에 어두운 길거리에서 뭐 이루어진 그런 사안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걸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당초 정식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약식 300만 원으로 낮춰서 기소를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좀 반대예요. 합의가 계속 안 된 거예요. 계속 안 되고 피해자를 제가 막 수소문을 해봐도 연락도 잘 안 되고, 피해자가 또 합의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들리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좀 이거 좀 어렵겠다 싶어서 양형자료 준비를 좀 많이 해달라 뭐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양형자료 준비 굉장히 많이 하셨었죠. 반성문도 엄청나게 제출을 하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을 막 영혼까지 끌어서 이제 제출했던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합의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계속 어필을 또 했었어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이렇게. 변호인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뭐 합의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서면으로 또 제출해서 티를 좀 내고, 또 합의금 상당을 또 기부도 했었습니다. 기부의 효과가 얼마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 좀 논의를 하고, 그 당시에 이분이 기부를 또 했었어요. 예외적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나온 겁니다. 합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였죠. 뭐 저는 사실 선고유예까지 나올 거라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 선고유예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분 검사가 항소를 했었고 항소심도 잘 방어해서 선고유예로 항소심에서 종결 최종 확정 이렇게 됐었죠. 자, 다음 메시지는 무턱대고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평소에 강조하는 겁니다. 뭐 아무 근거 없이 부인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죠. 조금 전에 11번 사건 이제 언급해드리고, 그 더불어서 9번하고 13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사건은 제가 선임된 이후에 진술을 번복시켰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조사를 한번 받고 오셨다가 집에 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연락하셔서 그 이후에 1차 조사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다 선임했던 그런 케이스. 저는 면담을 하고 또 사건 파악을 좀 어느 정도 했었죠. 수사기관에 뭐 수소문 해보고, 또 전원 사정들 좀 파악해보고, 뭐 수집된 증거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확인도 좀 해보고, 이렇게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인정 취지로 번복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좀 드렸어요. 실제로 그대로 이분들 다 인정을 함에 따라서 처벌 수준이 좀 감결될 수가 있었는데, 특히 9번 사건 경우에는 판결 선고 전날, 1심 판결 선고 전날 극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그게 너무 극적이어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바로 선고유예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합의 시도를 여러 차례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 또 공탁을 하려고도 시도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또 양형자료 준비할 시간을 많이 벌어서 상당한 양의 참고자료를 제출해서 감경을 받을 수 있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고, 13번 사건은 벌금형을 받아서, 13번이 뭐냐면 이게 지금 어깨에서 뭐 손 뒤에 퐁하고 뭐 이런 건데 벌금형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감경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은 검사가 정식 기소를 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구형한 사안이었는데, 징역 6개월이요. 벌금형을 방어를 했던 거죠. 만약에 13번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선고유예도 가능했으리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피해자가 너무도 완강하게 합의를 거절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것 같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다 형사사건 다 끝나고 나서 13번 분한테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도 제기를 했었죠. 만약 계속해서 부인을 했더라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신상정보 등록이 된다거나 부수적인 보안 처분들을 받게 되면서 불이익을 받았을 사안들이었죠. 결국은 번복하더라도 그에 따른 효과가 크다면 늦게라도 인정하는 게 좋다, 이런 의미를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번복해서도 안 된다 이런 거죠. 방금 번복시켰다 해놓고 번복도 하지 말라, 이게 뭔 소리냐. 자, 10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누차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인정 취지로 조사를 받았는데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재판 단계 딱 들어가자마자 진술번복 싹 해버리고 난 그런 적 없다, 이거 자백 뭐 임의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똑같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양형자료를 준비를 더 많이 하고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던 12번 사건하고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많이 비교됩니다. 부인하면은 안 된다고 제가 거듭 조언을 해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변호인 말을 어떻게 듣는지 혼자 스스로 막 작성해가지고 막 서면 써갖고 이상한 거 막 쓰고 이렇게 두껍게 해서 제출하고 강제추행의 법률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막 부인했던 그런 경우였어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말이 좀 안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잘 얘기를 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 이제 사건 초기에 예상한 것처럼 제가 예상해드렸던 것처럼 넉넉히 혐의는 인정이 됐죠.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이제 재판 단계에서 다투는 게 피해자한테 좀 알려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피해자한테 재판 넘어가서 합의를 계속 좀 부탁드리니까, 아니 가해자가 계속 다투는데 제가 어떻게 합의를 해요? 저러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결국 합의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제가 이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거는 이 사안도 정식 기소가 되었던 사안이었어요. 징역형을 구형을 했었고요. 그런데도 이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재판 절차를 지연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자료를 계속 제출을 하려고 하고 그랬던, 무리하게 번복하고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정도로 제가 방어를 해드린 그런 정도에 그쳤고요. 또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막 번복을 하게 된 경우, 이런 걸 또 제가 또 서면으로 또 이렇게 저질러 놓으시면 제가 또 의견서로 이렇게 또 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또 설명을 또 해야죠. 이분이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느라 애를 좀 먹었습니다. 만약 재판 단계에서도 이분이 계속 인정을 하시고 실번처럼 오히려 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하셨더라면 충분히 그럴 기회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얼마나 대응 방식이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합의를 했다고 다가 아니다, 이런 거죠. 합의만 한다고 무조건 선처받는 거 아니다. 이거 정확히 또 아셔야 됩니다. 합의만 했다고 넉넉고 계신 분은 어떻게 되셨는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 그건 그 희망사항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죠. 아까 제가 합의를 했는데도 선처를 받지 못한 경우 7번 경우가 있었죠. 합의를 했는데도 300만원으로 이제 선고를 받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16번 사건도 합의를 했는데 처벌을 받았죠. 피해자가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합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당시 제가 이제 말을 또 그렇게 또 포장을 해서 전달하기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인을 하는 걸 아는데 피해자가 쟤는 인정하나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좀 이분 안 했다 그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이렇게 합의가 어쨌든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상당량의 양형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앞서 양형자료 제출도 하고 합의도 했으니까 선처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겁니다. 당시에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합의를 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하고 또 반성문 같은 거 제출하신다고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랬던 그런 자료들 일부 내용이 좀 문제가 됐었어요. 알아보니까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이렇게 보이기보다는 좀 많이 억울한데 내가 길게 끌고 싶지 않으니까 합의를 한다, 이런 좀 애매한 좀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좀 이상했어요. 나중에 저는 알았죠. 혼자 제출하는데 제가 알 리가 없고, 결국 진정 반성하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가 당초에 피의자에 대해서 불기소하려고 이렇게 좀 하고 있었는데 그걸 딱 보류해버리고 약식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거죠. 정식 재판 청구를 했었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자나 반성문 이런데 좀 일부 내용들이 좀 오해 소지가 있다. 그렇지만 반성 안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좀 선고유예를 해달라 합의도 했으니까 이렇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이분 초범 믿고 나이도 좀 어리셨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재판부 역시 똑같이 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결국 선처는 합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건 모든 게 종합적으로 다 고려가 되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경로나 루트로 이렇게 진술이 들어가는 거를 그 이후부터 좀 꼼꼼히 챙겨보는 편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전달이 될 수 있는 이런 글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제가 관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관여를 해야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 해놓고 이렇게 돼버리면 말짱도루묵이죠. 그래서 이런 점 여러분들도 꼭 기억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비슷한데요.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면 선처를 못 받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니까 반성 안 한다 이렇게 봐가지고 반성을 해야 선처를 해주는데
다른 분들 다 기소유예 받을 때 본인만 벌금 받는 거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태도는 그냥 그 자체가 반성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죄가 있으면 인정을 하고 납작 엎드리고 자백도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뭐 나 그런 적 없다 내지는 뭐 이거는 뭐 죄가 성립 안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인을 하면은 반성 안 하는 거죠. 유죄를 전제로 했을 때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이런 선처를 받는 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부인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를 바로 잡고 교정하고 인정 취지로 대응을 함과 동시에 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까지 이루어진 경우 합의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 회복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선고유예로 전결이 될 수 있었던 9번 사건, 7번 사건 이런 것들 벌금형은 또 감경받았던 13번 사건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본부 그렇게 이제 내가 부인했지만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뭐 적절하게 설명을 또 하긴 해야겠지만 그건 변호사 영역이고요. 결국 처음부터 인정해서 원만히 끝났던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은 이런 분들도 여전히 시간, 비용, 노력도 더 많이 든 게 사실이긴 합니다. 14번하고 15번이요. 처음부터 계속 부인했던 그런 사건인데 부인을 했기 때문에 합의도 어려웠어요. 결국 선처도 받지 못했던 거죠. 뭐 기소유예 선고에 안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투는 입장이긴 했는데 어쨌거나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고 또 피해자하고 오해를 풀고 싶다. 무리를 일으킨 점 사과를 드린다.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태도를 좀 보여줬어요. 1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퉜기 때문에 정식 기소가 된 사안이고 피해자가 또 2차례나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 사안입니다. 시간 오래 걸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정도로 정식 기소 됐으니까 징역구형 했겠죠. 근데 벌금형 정도로 감경받고 또 항소심 가서 또 역시 형 확정받고 이렇게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15번 사건은 1심에서 검사가 약식으로 벌금 300만 원 구형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분이 이제 정식재판 청구를 했던 거죠. 1심 판결이 집행유예, 벌금형의 집행유예, 벌금도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었어요. 근데 피고인이 계속 무죄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항소를 할 필요가 없다, 항소 실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항소를 했어요. 검사가 항소했죠. 약식 기소했는데 집행유예 해버렸으니까 검사 항소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계속 이제 무죄치로 주장을 하고 2심도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형량이 300만 원 늘어났던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집행유예 받았는데 300만 원 늘었죠. 자 이렇게 결국 변호인이 똑같은 변호인이에요. 제가 다 했던 거니까 변호인이 똑같이 하는 거 똑같습니다. 제가 뭐 어떤 분은 조금 해주고 어떤 분은 많이 해주고 이러지도 않아요. 똑같이 조언 드리고 똑같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똑같이 조언을 드리는데 이런 똑같은 변호인이 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하드릴 거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툼으로 인해서 그런 태도 때문에 안 좋게 보여가지고 가중처벌 받지 않도록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간과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음주 상태 내가 술이 많이 먹어서 어쩌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음주는 아무 관련 없다. 음주 여부는.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금 사건들 16개 다 보셨다시피 몇 개 빼고는 다 음주를 하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도 뭐 이거 쭉 보면서 한겨레 보니까 아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거진 다 음주를 하셨었어요. 음주 여부하고 처벌 여부, 그러니까 처벌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처벌 수준이 높고 낮음 이런 건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이유는 앞서 일정한 조건으로 선별을 했다고 했는데 16가지 사건들이 대부분은 음주한 상태에서 발생을 한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신미약,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이게 인정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럴 만한 사정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게 조두순 이후로 뭐 또 뭐 인정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음주한 사건들도 다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 또 만취했다는 거는 나만 아는 거죠. 내심의 사정이죠. 다른 사람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취했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건들 대부분 보면은 블랙아웃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보여요. CCTV 같은 거 보면 다 걷고 다니고 근데 자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어디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뭐 지하철 개찰구 어디에 들어갔는지 이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CCTV 보면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도보를 해요. 그러면 수사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나 만취해서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수사관들이 옆에 앉혀놓고 야 이거 CCTV 봐라 너 걷지 않냐 이거 누가 봐도 안 취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취한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술 먹다 필름 왜 안 나가겠어요? 그럼 내가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실수 안 했길 이제 생각할 뿐인 거죠. 뭐 그런 상태인 겁니다. 집에도 잘 가죠. 집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왔지? 이런 거죠. 블랙아웃 상태 많습니다. 근데 블랙아웃 상태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범행 저지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만취했다 기억 안 난다 이건 내심의 사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막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사건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거죠. 어차피 결과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내용인데 입증도 안 되거니와 그래서 사실상 실무상 처벌이 되는지 여부하고 처벌 수준하고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음주 여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16개 사건 처음에 상담할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하나하나 다 제가 직접 다 개입했던 사건들 제가 다 하거든요. 근데 정리를 하면서 저도 알게 된 게 있고
또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건들에서 어떻게 조금씩 다르게 행동을 했는지, 대응을 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준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소한 행동까지 하나하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도 알 수가 있으셨고요. 그러니까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늘 있습니다. 그 순간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 이미 휘말리신 분이 계신다면은 내가 과연 지금 잘 대응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뭐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죠.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바로 고쳐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잘 되겠지 이렇게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건 내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하고 구분하셔야죠. 오늘 강제추행죄 했고요. 다음에는 카메라 사건, 대표적인 또 성범죄죠. 몰래카메라 사건, 어떤 내용들로 처벌을 받았는지 이렇게 비슷하게 비교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팁변 이동건 변호사였습니다.